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이 장면. 그가 한 손에 들고 있는 망치. 무식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이와 비슷한 무기가 한때 유럽 전쟁사 속 무기와 방어구의 진화가 극에 달했던 당시 정점의 순간에 등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세 유럽 전장에서 무기와 갑옷이 어떻게 맞붙었고 왜 워해머가 필수템이 되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경 시점은 1350년 이후 당시 유럽은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프랑스 왕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였죠. 아니, 근데 두 나라가 왕자 하나로 싸운다고? 대체 무슨 구조인가 싶죠. 당시 유럽은 지금처럼 국경이나 국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귀족 가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걸쳐 혼인과 혈통으로 얽힌 복잡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국왕 샤를 4세의 외손자였는데 자신이야말로 프랑스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에 왜 끼어들어? 싶은 대목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에드워드 3세는 곧장 주장에 나섭니다. 내가 샤를 여동생의 아들이잖아? 피로 보면 내가 제일 가까운 남자 후계 맞지? 그러니까 프랑스 왕도 당연히 내 거지. 에드워드 입장에선 꽤나 논리적인 주장처럼 들렸을 겁니다. 당시엔 혈통이 곧 계승권이었고 그는 실제로 가장 가까운 남성 직계였으니까요. 프랑스는 여기서 다급해집니다. 야, 규칙책 어딨어? 살리카법 좀 봐봐. 거기 써있잖아. 여자는 왕위 계승 불가. 그리고 그의 자식도 안 돼. 이 말인즉 샤를의 여동생은 탈락. 그녀의 아들인 에드워드도 자동 탈락. 프랑스 입장에선 이걸로 상황 정리 끝. 왕위 계승 레이스에서 에드워드는 공식적으로 제외된 셈이었죠. 결국 왕위는 샤를 4세의 조카 필리프 6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내가 왕이다를 외치며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에 걸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죠.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왕위 정통성 문제부터 유럽 내 정치 세력의 균형, 그리고 경제적 패권까지 얽힌 총력전이었고 유럽 전역이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전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전장에서 갑옷과 무기 사이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갑옷의 철을 더 두껍게 덧대고 그걸 뚫기 위해선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말 그대로 무기와 방어구 간의 진화 경쟁. 또 갑옷이 두꺼워졌다고? 야, 이제 칼도 안 먹히잖아. 안 되겠다. 그냥 망치 하나 새로 깎자. 그런 식으로 전장은 점점 더 강하고 복잡한 병전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건 마치 요즘 전투기 레이더가 더 정밀해지면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고 스텔스가 진화하면 또다시 레이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당시 무기와 방어구 사이에도 그런 식의 기술적 눈치 싸움이 이어졌던 셈이죠. 결국 무기장인들의 철야 작업과 병기 창고 관리자들의 한숨으로 이어지죠. 네, 말 그대로 중세 야근 시즌 개막이었어요. 당시 전사들이 주로 착용한 건 사슬갑옷이었습니다. 철제고리 수천 개를 하나하나 손으로 엮어 만든 기술력의 정수가 담긴 갑옷이었죠. 베거나 찌르는 공격에는 꽤 효율적이었는데 문제는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정점에 있던 게 바로 영국 장궁. 단순히 화살을 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장을 통째로 바꾸는 무기였죠. 활 길이만 평균 1.8에서 2m. 당기는 힘은 45에서 많게는 80kg 이상. 이 정도 장력을 버티려면 어릴 적부터 수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1545년 침몰한 영국 전함 메리로즈에서 발굴된 장궁병 유골들은 어깨뼈 척추 팔관절이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돼 있었죠. 수십 년간 장궁을 당기며 누적된 근골격 변화. 그 자체가 무기훈련 흔적이었어요. 그 위력은 특히 바드킨 포인트라 불리는 강철 치명 화살촉과 결합되며 절정에 이릅니다. 이 화살은 사슬갑옷의 촘촘한 링 사이를 뚫기 위해 특수 설계된 것으로 일정 거리에서는 사슬갑옷을 실제로 관통한 실험 결과도 존재해요. 물론 관통력은 방어구의 재질과 구조, 내부 패딩, 사거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졌지만 바드킨과 강장궁 조합이 사슬갑옷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죠. 사슬갑옷 입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 기사가 화살 한 발에 픽 쓰러집니다. 1346년 크레시 전투. 프랑스 기사단은 전통의 밀집 돌격 전법으로 전장을 가르며 진격합니다. 말발굽은 쿵쾅, 갑옷은 번쩍. 그런데 맞은편에는 이미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영국 장궁병들이 있었어요. 쏘고 또 쏘고 화살을 비처럼 퍼붓습니다. 이른바 화살비 속에 기사들이 갑옷째로 우수수 쓰러졌죠. 아니, 장궁이 그렇게 셌다고? 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프랑스군은 애초부터 지휘체계가 엉망이었는데다가 습지대를 무시한 무리한 진군으로 진영은 붕괴됐고 병참 지원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모든 게 어긋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다 겪고도 기사들이 기억하는 건 하나였을 겁니다. 저 화살 진짜 장난 아닌데? 갑옷 입고도 그냥 뚫려. 우리도 뭔가 더 단단한 게 필요하겠다. 이처럼 장궁의 압도적 관통력 앞에서 기존의 사슬 갑옷은 무력화되기 시작했고 갑옷의 대대적인 재설계가 요구됐습니다.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등장한 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1347년 유럽 전역을 휩쓴 전대미문의 재앙. 5년 만에 인구의 30에서 50%가 사망합니다. 전장이 아니라 마을에서 병사보다 농부가 먼저 쓰러졌고 사회 전체가 마비됐죠. 전쟁이고 뭐고 사람 자체가 없어요. 특히 잉글랜드와 프랑스처럼 장기전 중이던 나라들에겐 치명적이었어요. 병력 보충이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작전 계획도 줄줄이 틀어지죠. 전쟁의 키워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젠 전장에서도 더 많이 투입이 아니라 더 많이 살려야 한다는 것. 이제 생존한 병사는 귀하신 몸이 됐고 전장을 고를 수 있는 협상자. 월급도 더 요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 떠오릅니다. 군사 전략은 바뀌었고 당연히 갑옷도 달라져야 했죠.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그렇게 1350년대 이후 전장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슴, 어깨, 팔꿈치처럼 주요 관절 부위에 철판을 겹겹이 덧댄 코트 오브 플레이트 구조가 실전에 도입되어 이건 사슬 갑옷 위에 철판 조각을 안에서 꿰매 붙이는 방식이었고 갑옷의 방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도였죠. 그리고 15세기 마침내 방어군은 진화의 정점을 찍습니다. 전신을 덮는 완전 판금 갑옷이 실전 배치되며 말 그대로 철로 몸을 감싸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특히 밀라노와 니른베르크 같은 도시가 갑옷 제작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갑옷은 산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귀족 전용 맞춤 제작에 철판의 곡선 하나까지 사람 체형에 맞췄고요. 어떤 건 말 3마리 값이나 나갔죠. 심지어 일부 갑옷은 가문 문장을 새기거나 예술적인 세공을 더해 전장에서 입는 철제 명함이라 불릴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갑옷이 너무 잘 막아요. 병사들도 한숨 짓죠. 아니, 이젠 뭐로 싸워야 하냐고. 칼도 튕기고 창도 긁히기만 하고 심지어 화살도 삑살이야. 이래서 싸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때리고 부수고 박살내는 무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선택. 물론 중세의 대표적인 타격 무기를 꼽자면 단연 메이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초창기엔 체인메일이나 가죽 갑옷 정도만 입고 싸우던 시절이라 넓적한 철몽둥이 하나면 상대방을 쿵 하고 눕히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전신 판금 갑옷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단한 갑옷엔 메이스같이 넓은 충격보다 작고 강한 한 방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 결정판이 바로 워해머였죠. 한쪽은 넓은 평면 망치, 다른 한쪽은 날카롭게 뻗은 피크. 망치면은 충격을 직접 전달해 상대를 휘청이게 만들고 피크는 갑옷의 관절 틈이나 헬멧 사이. 그런 빈틈을 정확히 노리는 침투형 구조였죠. 뾰족한 끝에 2kg짜리 해머가 실리면 그 압력은 대못 하나 크기 면적에 집중돼요. 갑옷이 아무리 두꺼워도 정수리에 콕 한 방이면 그 아래 뼈가 그대로 함몰되거나 파열되죠. 그런데 이 정밀한 타격 무기가 생각보다 꽤 경제적이기도 했어요. 칼은 만들려면 일이 많습니다. 좋은 철 골라야지. 불에 달궈야지. 칼날 똑바로 세워야지. 연마하고 균형도 잡아야지. 한마디로 중세장인의 노가다 종합 세트였죠. 반면 워해머는 망치와 피크 부분만 단단하게 단조하고 자루와 튼튼히 결합하면 실전에서 충분한 위력을 낼 수 있었죠. 유지관리도 편하죠. 검은 갈아야죠. 갈고 또 갈아야죠. 근데 워해머는 단순하죠. 뭘 갈아요? 날도 없는데. 벨 것도 없고 찌를 필요도 없고 그냥 휘둘러 꽝. 한 방이면 충분했죠. 녹슨 부분 기름칠 한 번씩 쓱싹이면 그게 관리고요. 말하자면 연마 스트레스 0% 무기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중세시대 전신 판금 갑옷은 당시 일반 농민의 수년치 임금에 해당할 정도로 초고가의 방어구였어요. 그가 차고 있던 장검 역시 수개월치 임금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고급 무기였고요. 그런데 그 갑옷을 깨부수는 워해머의 가격은 갑옷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는 점이에요. 값싼 무기 하나가 값비싼 장비를 무력화시킨 셈이죠.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수십억 원짜리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철벽처럼 깔아놨는데 정작 미사일은 안 날아오고 수백만 원짜리 소형드론 한 대가 윙윙 날아들어 값비싼 전술 자산들을 정밀 타격해버리는 상황과도 아주 흡사하죠. 당시의 전신 판금 갑옷도 더 강한 칼, 더 강한 화살을 막기 위해 점점 단단하게 보완되고 발전해왔지만 결국엔 그 모든 방어를 값싼 망치 하나가 무너뜨린 셈이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무기로 고가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대안. 중세의 워해머와 오늘날의 드론.
시대는 달라도 그 효율성과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지 않나요? 성능은 괴력, 가격은 실속. 한마디로 중세판 효율 끝판왕이었어요. 그 효율성은 실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461년 장미전쟁 한복판. 영국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 중에서도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격돌이 바로 이 토우턴 전투였습니다. 전장 유적에서 발굴된 유골들을 보던 고고학자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거 봐요, 이거. 두개골 깨진 거랑 뒤통수 함몰된 거. 전형적인 워해머 타격 자국이라니까요. 베인 흔적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무기로 가격된 충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은 그림에서도 확인됩니다. 15세기 중엽, 화가 파올로 우첼로가 그린 살로마노 전투. 그림 속 기사들은 워해머 같은 타격형 무기를 양손에 들고 적의 철갑을 정통으로 내려찍고 있어요. 찌르고 베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부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워해머의 존재감이었죠. 그렇게 적을 두들겨 패는 전장의 워해머가 의외로 전사들의 지갑사정도 챙겨줬다? 흑사병 이후 인구가 급감하면서 병력 한 명 한 명이 전략 자원이 되던 시기. 전장에서 무조건 적을 죽이기보단 멀쩡히 생포해서 몸값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갑옷 입은 기사 하나를 포로로 잡으면 철갑복권 긁는 기분이었죠. 실제로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 기사 베르트랑 디 게슬랭은 무려 10만 프랑, 지금 시세로 한화 약 35억 원 상당의 몸값을 받고 풀려납니다. 당시 기사연 수입의 몇 배가 넘는 액수였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워해머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데 예상치 못한 이익까지 쏠쏠하게 챙겨주게 됩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히 갑옷을 뚫는다는 수준을 넘어 그 안쪽의 사람까지 충격을 전달하는 무기였죠. 말하자면 철판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까지 흔들어 깨우는 무기였던 셈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뚫을 수 없으면 그냥 뼈를 흔들어 부수는 거죠. 간단하고 무식한데 효과는 확실했던 거죠. 방어구가 강해지면 공격도 그에 맞춰 진화하고 다시 방어가 업그레이드되면 그걸 뚫을 또 다른 해머가 나오는 식. 철판과 망치가 서로 먼저 진화하려고 눈치 싸움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진화의 끝에서 판금 갑옷 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 워해머는 마침내 전장을 떠납니다. 더는 부술철이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전성기 동안 워해머는 중세 전장을 뒤흔든 진짜 철의 파괴자로 남았습니다. 두껍고 비싼 철옷을 입으면 뭐해요? 그걸 깔끔하게 쿵 하고 눌러주는 망치 한 자루면 끝인데요.